안녕하십니까. 식품과학부의 김정상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분 정량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강의를 못해서 좀 답답하네요. 동영상 강의가 생각보다 여러분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강의하는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서 여러분은 보면서 강의도 하고 실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성분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6대 영양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6대 영양소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 이렇게까지 6대 영양소인데 6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수분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그 식품 속에 있는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이론적으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수분 정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성분하고 달리 수분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성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정량하게 될 단백질, 지방, 또 뭐 탄수화물, 폐분은 대략적인 분석만 가능하기 때문에 approximate analy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분은 approximate analysis는 아니고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데 우리가 측정하는 수분은 식품에는 두 가지 형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자유수라고 하는 프리 워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이 자유수입니다. 이 자유수를 측정하는 거고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수분 정량 방법으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식품의 수분 함량 이렇게 얘기하면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자유수의 함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분 정량을 왜 하느냐? 일단은 이 식품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도 중요하지만 고용분 함량이 얼마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고춧가루가 있는데 고춧가루에 수분 함량이 얼마가 들어 있는지 알면은 고춧가루의 고용분 함량이 얼마 있는지 알겠죠. 또 여기 쌀이 있는데 쌀의 수분 함량이 얼마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고용분 함량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음료가 있어요. 근데 음료에 우리가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 고용분이죠. 그 고용분 함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용분 함량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식품 같은 경우는 고용분 함량이 많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춧가루를 수분 함량을 14%로 했을 때하고 뭐 수분 함량을 한 16%로 했을 때하고 이게 그 고용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2%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춧가루 장사를 한다, 고춧가루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14% 고춧가루를 내가 1톤을 파는 거하고 16% 고춧가루 1톤을 파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춧가루 14% 수분 함량 14%짜리를 사가지고 거기다 물을 약간 타가지고 16%로 만들어서 무게를 많이 늘려가지고 팔면은 상당한 이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식품의 경우는 수분 함량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고 또 고형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의 어떤 품질 지표로서 고형분 함량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수분하고 저장 안정성, 그 식품의 저장 안정성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텐데 수분 활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식품화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고요. 식품화학 시간에 이제 이게 수분 활성도인데 이거를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하고 그 미생물이 증식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품의 저장 안정성을 평가할 때 보통 수분 함량을 평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품이 저장이 잘 될 건가, 저장 안정성이 낮은가 이것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열 건조법을 쓸 겁니다. 실제로 식품 기사 시험에도 가열 건조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수분 정량하는 방법으로 중류법이라든지 칼 피셔법, 뭐 전기 수분 계측법, 근적외선 분광 강도법, 뭐 등등 뭐 GC를 사용하는 방법, NMR을 쓰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방법은 상압 건조법, 그 중에서도 가열 건조법이 되겠습니다. 상압 건조라는 것은 대기압에서 압력을 낮추지 않고 그냥 건조하는 건데 대기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기압이고 이것을 수온주 기둥 높이로 환산하면 760mm HG죠. 감압 건조라는 것은 온도를 105도씨까지 높였을 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상압 건조는 105도씨에서 건조를 하는데 감압 건조 같은 경우는 온도를 좀 많이 낮춰서 건조합니다. 온도를 많이 높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런 시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압을 시키는데 압력을 많이 낮춰가지고 12mm HG 정도로 낮춰서 낮추게 되면은 물이 원래는 100도씨에서 끓는데 100도씨보다 더 낮은 40도나 70도씨에서도 증발이 일어납니다. 휘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결 건조라는 방법이 있는데 동결 건조는 물을 식품 속에 있는 물을 동결을 시켜가지고 고체 상태에서 얼음 상태에서 바로 기체 상태로 다시 말하면 수증기죠. 수증기 상태로 날려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동결 건조라고 합니다. 보통 승화라고 하는데 식품을 그 동결을 시킨 다음에 동결 건조 장치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을 다 날려보내면은 나머지가 이제 고형분이 되겠죠. 전체 무게에서 고형분 무게를 뺀 것이 이제 물의 함량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건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사용할 방법은 상압 건조 방법 중에서도 105도씨 건조법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식품 기사 시험에도 식품의 수분 함량 측정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방법을 물어봅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이제 휘발성 성분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향기 성분이 많은 허브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휘발성 성분이 건조하는 중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 수분 함량으로 카운트가 돼요. 그러면 실제보다 수분 함량이 많은 것처럼 그 잘못 수분 함량이 나올 수가 있죠. 또 지방이 많은 식품 같은 경우는 지방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 함량이 높은 그런 식품의 수분 함량을 측정할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이 수분 함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이 상압 건조 방법에 사용되는 용기 기구들을 보면은 우선 용기로는 알루미늄 디시를 이용을 하고요. 시료를 이제 담는 용기죠. 그 다음에 건조기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105도씨 이상 올라가는 건조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시케이트라는 게 있는데, 데시케이트는 용기를 넣어두는 장소 또는 뭐 실험 중에 시료가 들어가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건조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건조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실리카 젤입니다. 실리카 젤은 코발트가 그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코발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코발트 빛을 띠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흡습을 해가지고 수분을 흡습을 해가지고 건조 능력을 잃게 되면은 무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보고서, 코발트 색깔을 보고서 이게 이 실리카 젤이 건조 능력을 상실했는지 아니면은 뭐 써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무색이 되면은 다시 또 오븐에다가 넣고서 건조를 하게 되면은 블루 색깔로 바뀝니다. 건조 능력을 다시 띠게 돼요. 그래서 리사이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시케이트는 바세린으로 도포를 해서 외부에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료를 담은 용기 또는 용기를 운반할 때는 크루시블 텅이라고 하는 도가니 집게를 사용을 하는데, 손으로 시료를 만지거나 또 용기를 만지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크루시블 텅을 이용을 해야 되고, 이 크루시블 텅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기사 시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울이 또 중요한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0.1mg까지, 뭐 그람으로 환산하면 0.00001이 되겠죠.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저울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분석 저울 안에도 재흡습이 안 되도록, 시료가 재흡습이 되면 무게가 다시 변하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카 젤이 담겨져 있는 비커를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용기, 보통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데, 이 용기에 함량을 먼저 구해 놓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학원생이 요거는 이제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함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드라이 오븐에다가, 건조기에다가 넣고서 보통 하룻밤 정도 넣어두면은, 105도씨에서 하룻밤 정도 넣어두면은 거기에 혹시 묻어 있을 수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것을 무게를 측정을 해서 데시케이터 안에다가 이제 넣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시료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건조된 알루미늄 용기에다가 시료를 뭐 3에서 한 5g, 뭐 이거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용기에 넣고 무게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그런 다음에 데시케이터를 이용해서 건조기까지 이제 옮겨서 데시케이터에다가
저 건조기에다 넣고서 2시간 동안 가열 건조를 합니다. 온도는 105도씨로 고정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럼 2시간 동안 가열 건조한 다음에 데시케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15에서 30분간, 1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냉을 한 다음에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역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0.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 이렇게 넷째짜리까지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에다가 다시 넣고 2차 건조를 합니다. 2차 건조 때는 이제 1시간만 건조를 하고 또 데시케이터에 넣고서 방냉해서 무게 측정을 하고 그럼 또 이제 무게가 얼마가 나오겠죠.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무게를 재고 그래서 건조 그다음 방냉 무게 측정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무게 변화가 없을 때 이 무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 0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측량치가 0.1% 그램은 잘못 적었네요. 0.1% 이하일 때 항량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항량의 개념은 지난번에 그 동영상 강의에서 아마 충분히 들었을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시료를 처음에 그 3.015g을 달아서 용기에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2시간 가열을 한 다음에 무게를 측정했더니 3g이 됐습니다. 요 차이는 0.5%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1시간 가열을 했더니 이번에는 2.997g이 나왔어요. 이거는 차이가 0.003g으로서 0.1%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항량에 도달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험을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수분 함량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분 함량의 계산은 이와 같은 공식으로 합니다. 이 W1이 뭐냐면은 건조 전의 측량병과 알루미늄 디시와 시료의 무게입니다. 시료를 넣은 상태에서 항량을 구한 알루미늄 디시 무게. 여기서 측량병의 항량을 구했던 측량병의 무게를 빼면 여기에 이제 시료의 무게가 되겠죠. 시료의 무게가 될 거고 건조 전 시료의 무게가 되겠죠. 건조 전 시료 무게. 그 다음에 W1에서 W2를 뺍니다. 건조 전 측량병과 시료의 무게에서 건조 후 측량병과 시료의 무게를 빼면은 이 측량병 알루미늄 디시는 항량을 이미 구한 걸 사용했기 때문에 무게가 변화가 없겠죠. 무게의 변화는 오로지 시료에서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W1에서 W2를 뺀 게 바로 무게 차이가 나는 게 수분입니다. 수분 양이죠. 이 수분이 날아간 거죠. 전체 건조 시료분의 죄송합니다. 전체 건조 시료가 아니고 건조 전 시료분의 수분 무게 날아간 그 수분의 함량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 하면은 시료의 수분 함량이 퍼센트로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수분 정량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료를 담는 용기, 이 알루미늄 디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큰 것까지 다양한 크기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시케이터 아까 얘기했었죠. 이 데시케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유리로 된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유리로 된 것밖에 없어요. 작년에 3개 중에서 1개를 학생이 실험하다가 이걸 깨먹었어요. 여기 위에 뚜껑을 잘못 열다가 이게 스르르 미끄러져 가지고 밑에 떨어지는 바람에 깨져 가지고 이 데시케이터가 내가 알기로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20만원 해먹었어요. 어쨌든 이 데시케이터의 이 밑에 뚜껑하고 이 본체하고 완전히 밀폐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아까 바세린을 바른다고 그랬죠. 바세린을 발라야 됩니다. 아무 바세린이나 바르면 안 되고
실험용 바세린이 있어요. 이거를 발라가지고 외부에서 공기가 이 외부의 공기는 수분이 항상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맨 밑에 요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건조제가 들어가 있어요. 건조제로서는 일반적으로 코발트를 입힌 실리카겔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료를 여기다가 넣어서 방냉을 시키고 냉각을 시키고 또 시료를 드라이 오븐에다가 넣고 뺄 때 또 시료 무게를 측정을 할 때 다 이 데시케이터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널리티컬 밸런스인데요. 분석 저울인데 여기 보다시피 소수점 뭐 한 4자리, 5자리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 저울은 소수점 4자짜리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게를 측정할 때 이 4자리까지 수점 4자짜리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점 뭐 00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크루시블 텅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집게인데 도가니 집게인데 이 집게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알루미늄 대시를 잡습니다. 그래서 운반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할 방법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압 가열 건조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료는 105도씨까지 가열하면은 휘발성 성분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또 물이 아닌 성분들이 날아가고 또 지방이 많은 경우는 산패가 돼서 오히려 무게가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춰서 수분 함량을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감압 가열 건조법을 사용하는데 감압은 얼마 정도를 감압이라고 하느냐? 시각처 기준으로는 15mm HG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또 50 내지 100mm HG를 써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식약처 기준이 가장 정확하니까 감압이라고 하는 것은 15mm HG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열 온도는 100도보다는 이제 낮은 100도 이하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시료를 감압 건조법으로 수분 함량을 측정하느냐. 열에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 채소, 과일, 해초, 생선, 가공품, 잼, 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열에 민감합니다. 시약 및 기구는 거의 똑같고요.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감압 건조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건조기를 이 진공 펌프에 연결해 가지고 압력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15mm HG까지 낮출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시료를 넣은 상태에서 진공을 걸어주면은 이제 온도가 또 다른 수분 정량 방법 중에 하나가 적외선 수분 건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상압 가열 건조법, 상압 건조법, 105도씨 건조법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아무리 못해도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적외선 수분 건조법은 시료를 하나 측정하는데 10분에서 뭐 길어야 30분이면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 작동하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뚜껑 부분에 그 적외선 램프가 있어요. 이 적외선이 여기에 그 넣은 시료에 있는 수분을 날려보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팬이 있는데 요 팬에 정확하게 내가 보통 10g을 달아 넣어요. 여기 뭐 3 내지 10g이라 되어 있는데 보통 10g을 달아 넣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다음에 이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면은 적외선 램프가 켜지면서 여기에 있는 수분을 가열을 하게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럼 이제 항량에 도달하면은 여기에 그 눈금에 그 항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이 기계가 꺼지면서 여기에 수분 함량이 몇 퍼센트가 있다. 무게가 얼마다. 이것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공장에서 아니면은 이제 일반 회사에서 뭐 아주 정확한 수분 함량이 필요하지 않고 빨리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증류법인데 물에 잘 섞이지 않는 용매, 뭐 톨루엔 같은 걸 보통 많이 쓰는데 자일렌이나 톨루엔이라는 것들을 쓰는데 시료를 함께 가열해서 물을 용매와 공비 혼합 증기 상태로 증류해서 냉각시킨 다음에 물의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증류법을 사용하는 시료는 호흡 같은 거, 향신료, 또 지방이 많은 식품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휘발성 성분이 많은 것들은 105도씨 상압 가열 건조법을 이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증류법을 이용해서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내가 시료하고 예를 들어서 그 용매로서 톨루엔이나 자일렌이 보통 많이 쓰이는데 톨루엔을 집어넣어요. 이 톨루엔이나 자일렌은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은 100도보다 높습니다.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또 스페시픽 그래비티, 밀도는 비중은 물보다 낮아요. 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의 비중은 1.0이죠. 1.0g/ml.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료와 톨루엔을 넣고서 이제 막 가열을 하면은 뭐가 먼저 날아가냐면은 물이 먼저 날아가요. 왜냐면은 톨루엔이나 자일렌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상에서 끓거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럼 물이 이제 날아가다가 여기에 이제 그 냉각관 때문에 냉각관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웅축돼 가지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물이에요. 이 부분이 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참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시료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뭐가 날아가냐면은 톨루엔이 날아가요. 물보다 비등점이 더 높기 때문에 물이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야 톨루엔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톨루엔이 날아가는데 이 톨루엔은 또 밀도는 물보다 낮아요. 더 작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뜨겠죠. 여기는 이제 톨루엔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물이 어디로 가는 거를 이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루를 10g을 넣고서 가열을 했더니 여기에 물이 만약에 그 1g이 이렇게 수집이 되더라. 그러면 10분의 1 해가지고 여기에는 10%의 수분 함량이 들어있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매를 이런 특이한 용매를 골라서 잘 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증류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 피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칼 피셔 방법은 수분 함량이 무지무지하게 작은 시료, 예를 들어서 식용유에는 사실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쩌글이라고 예상이 되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뭐 칼피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칼피셔라는 사람이 이런 그 수분 함량이 아주 적은 시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정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약을 칼 피셔 시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 피셔 시약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요오드도 들어가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 피셔 시약이 있는데, 이 칼 피셔 시약을 잘 보면은 이게 요오드가 있고, 이게 이제 당량 대 당량으로 물과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1당량, 이 칼 피셔 시약도 1당량,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서 이게 완전히 물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요오드도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1대1로 요오드 성분이 이렇게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물이 다 없어지면은 이제 그 이 요오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물이 다 없어졌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오드가 다 소비가 되고 그 과량의 요오드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종말점에 되면은 이제 그 요오드가 존재하게 되면은 색깔이 옐로우 마가니 브라운 컬러, 이 메틸렌 블루 한 방울을 딱 넣으면은 이 마호가니 갈색이 탁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수분 함량이 다 소모가 됐다. 칼피셔 시약이 몇 당량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이 시루에는 수분이 몇 당량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분 활성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식품의 저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식품의 저장성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미생물이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이거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품의 수분 활성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생물은 더 잘 자랍니다.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미생물이 잘 못 자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수분 활성도를 낮춰야죠.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은 수분 함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다가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휴맥턴트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휴맥턴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솔비톨, 아니면 뭐 소금, 뭐 설탕,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수분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잼이라든지 꿀이라든지 뭐 물엿 이런 것들은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 저장성을 높인 예가 되겠습니다. 수분 활성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분해 식품 속에 들어있는 물의 수증기압, 요 비율을 우리가 이제 월 액티비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순수한 어떤 식품이 순수한 용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라고 그러면은 그 용질의 노르말 농도, 몰 분해, 물의 몰 분해 두 개를 합친 거 분해 몰 분해, 몰 농도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상대적인 습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계가 있어요. 이 상대적인 습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반드시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할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특정한 공간에 넣어놓고서 일정 시간 기다려 주면은 그 수분 속에서 이제 그 식품이 증발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습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습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워터 액티비티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수분활소 특정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슬점 듀 포인트 하이그로메터도 있고, 보통 뭐 이런 기계들이 있죠.
먼저 보면은 이 식품들의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 활성도가 1입니다. 생고기는 0.99, 뭐 대부분은 0.9 되죠. 주스도 0.97, 살라미, 이 소세지, 건조 소세지인데 0.87.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수분 함량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조리된 베이컨 0.85 미만, 포화 식염수는 0.75, 그다음에 건조 과일은 0.6, 그다음에 뭐 꿀은 0.5에서 0.7, 뭐 이런 식으로 수분 활성도가 나타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미생물하고 수분 활성도는 또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미생물에 의해서 결국은 식품의 저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유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보관하면은 상합니다.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을 하죠. 주스도 마찬가지. 쌀라미는 이제 미생물이 잘 자라지는 않지만 곰팡이가 필 수가 있죠. 뭐 어쨌든 이 쌀라미나 뭐 가열 조리된 베이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유나 주스보다는 훨씬 더 그 워터 액티비티가 낮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미생물 종류별로 증식이 억제되는 수분 활성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스트리디움 바트림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독소를 내는 미생물이 있는데, 보통 통조림에서 그 많이 발견이 되는 그런 혐기성 미생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0.97 이하면은 잘 못 자라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균 0.95 이하가 되면은 또 잘 못 자라고, 또 살모넬라 식중독 대표적인 식중독균이죠. 0.95 이하가 되면은 잘 못 자라고, 또 비브리오 콜레라균이죠. 0.95 이상에는 잘 못 자랍니다. 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 이것도 식중독균인데 0.92 이하에서는 잘 못 자랍니다. 스테필로코커스 오레오스 포도당구균 0.86 이하가 되면은 잘 못 자라. 그 이상에서는 자란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그 곰팡이 종류 몰드는 0.8까지는 잘 자라요. 그래서 곰팡이가 못 자라게 하려면 0.8 이하로 워터 액티비티, 수분 활성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죠.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